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3번째. 그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키 크고 잘생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따랐다. 그들을 가장 열렬히 쫓아다닌 여자들은 시베리아 망명객들의 딸로서 조선인과 러시아인의 혼혈 여인들이었다. 초봄 어느 날 밤 연추는 망명객들이 살고 있는 불란서 조개의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의열단 청년들이 그곳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만나며 얼마나 대담한 육체적 행위를 나누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거칠고 문란하며 또 얼마나 빨리 잊혀지는지를 목격했다. 그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저 필사적인 젊은이들이 왜 그 순간적인 열정 속에서 위안을 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 그의 두 눈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목표와 인생에 대한 현명하고 지각 있는 계획을 애타게 잡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 또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봄이 무르익기 전 그는 상해를 떠나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가 광동에 도착한 것은 그의 가을 추수기 때였다. 들판은 수확자들의 즐거워하는 얼굴로 꽉 차 있었다. 농사가 잘 되어 그의 겨울에는 식량이 충분할 것이었다. 그는 또다시 외부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다시 제국의 꿈을 꾸지 않는 한 중국인들이 봉기에 동원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은 그보다도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가 이곳 광동에 온 것은 조선의 광복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드디어 도착했군. 그런데 혼자인가? 이것이 김씨의 인사 겸 질문이었다. 연춘이 한여의 고집 때문에 잡지 발간을 포기하고 심한 몸살을 앓고 났을 때 김씨는 한여가 연춘의 혁명가로의 길을 망쳐버렸다며 북경을 떠났었다. 그는 지금 강동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상하공들이 사는 좁고 꾸불꾸불한 뒷골목 거리에다 방 2개를 빌려놓고 있었다. 상하는 버마와 말레이시아의 정글에서 통째로 와서 이곳 기술자들에게 팔렸다. 그러면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신과 여신, 남녀 조각상, 보석함 등등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었다. 조선 망명객들이 이 상하공 거리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중국식 복장을 하고서 들락거리고 있었다. 혼자 왔네. 연춘이 대답했다. 그는 배낭을 덜썩 내려놓고 너덜너덜한 신을 벗어버렸다. 신은 바닥이 숭숭 뚫리고 왼쪽 발등이 돌에 찍혀 있었다. 그가 덜썩 주저앉아 손으로 발을 매만지고 있는 동안 김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여자가 자네를 떠났나? 아니면 자네가 그 여자를 떠났나? 여자가 나를 떠났네. 나도 그 여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고. 굶주린 모습이군. 굶주리지 않았네. 오늘 도중 잘 먹었으니까. 특히 상해에서 말일세. 연춘이 다시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김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동지, 또 다른 굶주림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었겠구먼. 그런데 어떻게 그 좋은 도시를 떠날 수 있었나? 물론 여기에도 동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자네가 중이었다는 것을 누가 믿을까? 아픈 발을 매만지던 연춘이 휑하니 비어있는 방을 둘러본 후 말했다. 저 벤치를 2개 이어놓고 그 위에다 널판지 몇 장 깔아 침대를 하나 만들 수 있겠나?
자네가 오리라 생각하고 자네 자리를 남겨놓았지. 어떤 여자도 자네를 언제까지나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자네가 꼭 찾아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네. 광동에는 조선인이 얼마나 살고 있나? 연춘이 물었다. 한 60명 정도? 다 의열단 소속이지. 여기도 의열단인가? 상해에서 막 의열단을 떠나왔는데 러시아 교관들이 새롭게 교육시키고 있네. 때가 되면 조선에서도 그 성과가 나타나겠지. 연춘이 반박했다. 난 이제 폭력혁명론자들을 믿지 않아. 그들은 폭력을 즐기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분노가 남게 되네. 우린 그들을 이용할 수 있네. 김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침대를 방 한쪽으로 옮기고 침대 하나를 더 놓을 자리를 정리했다. 연춘이 물었다. 자네 그 공산주의자들에 가담했나? 그러네. 혁명가가 되려면 철저히 혁명가가 돼야지. 자네는 어떤가? 내 생각은 달라. 그것이 독립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인지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자신이 직접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이네. 먼저 이념을 가져야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지. 이 점이 자네와 나의 차이야. 자네 이념을 가져야 하네. 난 아닐세. 나는 무슨 주의도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아. 그리고 일본이 조그만 조선 땅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네. 히데요시가 조선을 단지 아시아로 나가는 통로라고 그랬던가. 이 말은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실일세. 그 비옥한 토지, 그 큰 도시, 그 갖가지 기술, 이제 내 눈으로 직접 중국을 둘러보고 나니 정말 확신할 수 있네. 중국을 손에 넣으면 아시아를 손에 넣는 거야. 아니 언젠가는 세계를 손에 넣을지도 모르지. 연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자 김씨는 조용히 들은 후 기뻐하며 말했다. 자넨 글을 쓸 것이 아니라 연설가로 나서야겠네. 그러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연춘은 김씨의 칭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을 계속했다. 누가 이 섬나라의 꿈을 막을 수 있지? 우리 이외에 그 누가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겠소? 우리 이외에 그 누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느끼겠나? 중국은 단지 집 지키는 개에 지나지 않네. 일본을 막기 위해 그동안 중국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또 다른 강대국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김씨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도 폭력혁명가가 되어야 하네. 자넨 아주 훌륭한 혁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간으로 갔다. 그리고 더욱 어두워져 가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연춘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피로가 언습하는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진짜 전쟁은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어. 연춘이 김씨에게 불평했다. 연춘이 불과 몇 달 안 되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조선의 혁명가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중국에서도 반목을 계속하고 있었다. 폭력을 선봉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을 선봉하는 사람들과 대립했다. 북부 출신 자들은 남부 출신 자들과 대립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변화만이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독립이 목표인 지금 이데올로기는 단지 장애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에서 갓 나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했고, 또 이 두 집단은 모두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대립했다. 동포들 사이에 이러한 내부 분열 이외에도 연춘은 이들 분파와 중국인 집단들 사이에도 불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 고문들의 지도에 따라 자신들이 모두를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했다. 연춘이 다시 나직이 되뇌었다. 우린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어.
그들은 하루 종일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다. 연춘은 또다시 글을 쓰고 인쇄를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회합 장소로 빌려놓은 크고 낡은 찻집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망명객 수는 나날이 증가하여 이제는 수백 명이 중국혁명 전선에 가세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자 조선인만 해도 800명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 400여 명은 만주의 독립군 출신이었고 시베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왔으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었고 14에서 15세의 소년들까지 있었다. 이들 중에 약산이라는 소년이 연춘을 잘 따라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다. 이 소년은 집에서 지어준 이름 대신에 경성에서 사이토라는 일본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저 유명한 테러리스트 김약산의 이름을 쓰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테러리스트는 우체부 일을 하는 추종자의 제복과 우편 가방을 빌려 그 가방 속에다 폭탄 7개를 숨겼다. 그는 어느 날 총독이 집무실에서 다른 고위 관리들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다. 관리들은 이미 떠난 후였고 건물이 크게 파괴되었고 다른 일본인들이 죽었다. 사건 후 경찰이 방방 곳곳을 뒤져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는 다시 어부로 변장해서 안동을 거쳐 만주로 달아났다. 연춘의 성을 알게 된 약산이 그에게 달려와서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도 김약산과 같은 김씨인가요? 아니, 나는 안동 김씨야.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소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춘을 계속 따랐다. 연춘에게 소녀는 어릴 적의 동생처럼 생각되었고 소년에게는 연춘이 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조선 북부의 한 도시에서 경찰한테 살해당했다고 했다. 외톨이가 된 소녀는 만주로 도주하는 사람들을 따라가 그곳에서 김약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약산을 만나 그와 함께 상해까지 왔다가 거기서 영문도 모르게 헤어졌다는 것이었다. 소년이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도 그는 상해의 다른 곳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며칠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연춘이 소년을 위로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따라다녀도 괜찮나요? 물론 괜찮지. 연춘이 대답했다. 소녀는 지금 찻집에서 연춘과 나란히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연춘이 주장했다. 우리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핵심 집단만이라도요.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모아 핵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김씨가 반박했다. 그럼으로써 또 하나의 파벌을 만들자. 그런 말인가? 그곳에서 의열단을 지도하는 동지가 말했다.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오. 연춘이 다시 나섰다. 모두를 죽인다면 무엇이 남겠소? 그 다음에는 테러리스트들끼리 서로 죽이게 될 것이오. 의열단 지도자가 다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말로 가장 단결이 잘 돼 있는 단체요. 필요하다면 모든 적을 하나씩 죽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요. 집을 불태우고 궁정을 파괴하고 정부를 뒤엎고 군대를 무찌를 것이요. 그들은 연희 때처럼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연춘으로서는 토론 자체가 자기들의 본업이 아닐까 생각될 때도 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돌로 어떤 형상을 조각해 가듯이 지루한 토론 과정을 통해 모종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부터 1년 후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연춘은 마침내
이 테러리스트 집단을 단결의 구심조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하나의 행동 원칙에 동의하는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는 파괴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러나 연추는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의열단이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조선 독립당이란 이름을 쓰자는 것이었다. 연추는 해방의 날을 대비해서 이 구심점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모든 조선인 독립단체들과 연락을 유지하고자 했다. 해방의 날이 세계대전을 거쳐야만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 사이에 의견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 세계대전의 조짐은 이미 시간의 지평선 위에 나타나고 있었다. 요 몇 년 동안 약산이나 이 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한 부부가 없었더라면 연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을지도 모른다. 소녀는 연춘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뜻에 복종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더울 때는 그의 식사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며 마치 충직한 하인처럼 잘 따라 주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연춘이었지만 이 외로운 고아 소년의 정성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부모 형제가 그리워지고 한여가 낳은 아이가 아들일까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지금쯤이면 아이는 갓난의 뒤를 벗고 4살짜리 귀염둥이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한여는 아이에게 누가 네 아버지이고 누가 네 할아버지라고 설명해 주었을까? 그녀가 북경에서 그렇게 떠나 버린 후 연추는 그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으니 거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 단체에 최씨 부부가 없었더라면 그는 한여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최씨 부부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던 것이다. 두 사람 다 조선인이었는데 부인은 만세운동 때 늙은 장사꾼, 남편이 살해당한 젊은 과부였고 최 씨는 지주의 아들이었다. 최 씨는 거리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죽은 남편의 시신을 운반하려는 젊은 부인을 만났던 것이다. 두 사람은 힘을 합해 시신을 옮겼다. 나중에 최 씨는 묘지까지 마련해 주었다. 장례가 끝나자 최 씨는 그 젊은 과부에게 남편을 정말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 씨가 다시 그 의무라는 것이 계속 과부로 지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덕이 죽은 남편은 부모가 다 돌아가신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가 쪽에는 식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또 그녀에게는 아이도 없었고 친정 식구들은 시베리아로 이주해 버렸다. 그때 그녀가 남편한테 시베리아로 함께 이주하자고 애원했으나 남편이 자기는 장사꾼일 뿐이며 장사도 잘 되는데 반도로 오해받을 리가 없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시위 군중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왔다가 반도로 오해받아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다. 최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사랑할 만한 남자로서 자기가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최 씨의 늘씬한 체격과 잘생긴 얼굴과 반짝거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두 사람은 새로운 법령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후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처음에는 시베리아와 만주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중국인들을 돕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이 부부가 늘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연춘은 결혼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여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용납했다. 그는 한여와 함께 지낼 때도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녀의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았다. 연춘이 한여에 대해 아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얼마 안 되는 평화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들은 몇 가지 사실뿐이었다. 옛날 고향집 뒷산에 올라갔을 때도 지금과 같은 평화를 느꼈어요. 오르고 또 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의 기분, 그게 평화 아니겠어요? 바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정말 푸르렀지요. 그는 귀를 기울였으나 나른한 기분에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아버진 총살 당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떡을 찌고 있었다. 그런 떡은 북경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한여가 그러한 요리에 시간을 쓰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의 정경을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기억할 수 있었다. 찹쌀을 사와서 가루로 빻아 시루에 찐 다음 그것을 다시 동그랗게 잘라 그 속에 단팥을 넣고 겉에는 참기름을 바르고 그녀는 명절날 연춘에게 먹이려고 떡을 가져오면 그는 불평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즐거워하며 떡을 권했다. 드세요. 좀 잡숴 보세요. 그러면 연춘은 이렇게 대꾸했다. 내 의지보다는 위장이 강하군. 그래서 당신은 즐거운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지가 못해. 그는 이렇게 다 자신을 가정에 묶어두려는 그녀의 또 다른 계략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그녀를 탓했다. 얼마 후 연춘은 그녀의 아버지가 총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가 혹시 동정심을 유발시켜 자기를 자꾸 묶어두려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원군이 섭정할 때 관리를 지냈다. 그녀가 아버지의 도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도장에는 그녀 아버지의 이름과 직위가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다. 한여는 옥으로 된 그 도장을 작은 비단 보자기에 싸서 간직하고 있었다. 연춘은 또 그녀에게 남동생이 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가끔 그녀는 넓은 마당에서 그들 셋이 함께 놀았는데 누나의 힘이 더 세서 남동생들이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난 키가 커서 다리예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연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한여는 그 아름다운 눈으로 흘겨보았다. 그녀가 다시 물어왔다. 내 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한여는 이제 본 적도 오래되었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연춘은 그때 사실을 말해줄 걸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리 크지 않았다. 연춘보다 작았으니까. 이렇게 한여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 그는 제시에게 결혼이 장애가 되는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내심 제시에게서 장애가 된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였다. 여자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것도 그렇고 남자의 행동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가 조국에 대한 헌신과 아내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건 아닌가. 최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작 여자 문제에 신경을 더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네세. 여보게, 정말 자기 여자가 있으면 여자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아내는 말일세.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지. 자기 내부에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이니까. 아내는 남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게다가 제대로 된 여자라면 일까지 함께 해주지. 그뿐인가. 옷도 빨아주지. 밥도 차려주지. 헛되게 쓰지 않도록 돈까지 관리해주지. 좋은 아내가 있으면 그래서 더 잘 살게 되는 거야. 연춘은 제시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래서 이제는 한여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다시 북부로 가게 되면 그녀와 아이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꿈꾸듯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한여와 아이를 갈망한다 해도 그와 그의 동료들이 북경으로 승리에 입성을 할 때까지는 혁명 사업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승리하게 되면 그가 지금 돕고 있는 중국인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인 동지들의 도움이 있으면 그의 조선 민족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약산 소년이 건장하고 용감하고 또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젊은이들은 늘 잔인했다. 연추는 소년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 소년은 15살 때 우정린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얻었다. 테러리스트인 우경린은 일본의 다나카 장군이 중국에 대한 요구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제국 건설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상해에 왔을 때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 다나카가 일본에서 타고 온 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세 방향에서 공격할 계획이었다. 우는 권총으로 그를 쏠 계획이었다.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김약산이 폭탄을 던지고 폭탄으로도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제3의 테러리스트인 허춘암이 나서서 칼로 찌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에서 내려오는 다나카 앞에 어떤 미국인 여자 승객이 있었다. 우가 총을 쏘자 총소리에 놀란 그녀가 다나카를 붙잡았다. 무슨 일인지 눈치챈 다나카는 죽은 척 넘어졌다. 암살에 성공했다고 믿은 우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탔으나 운전사가 운전을 거부했다. 우경리는 그 운전사를 거리로 밀어내고 자기가 운전을 하려 했다. 그러나 운전을 할 줄 모르는 그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거주지가 프랑스 쪽이었기 때문에 그는 프랑스 측에 넘겨졌는데 프랑스 경찰은 그를 다시 일본 측에 넘겨주었다. 그는 몇몇 일본인과 함께 탑속에 감금되었다. 그 일본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였다. 그런데 우경리를 불쌍히 여긴 한 일본인 하녀가 그에게 강철로 된 칼을 갖다 주었다. 우경리는 그것으로 자물통을 잘라내고 그 일본인 무정부의자와 함께 미국인 친구 집으로 도망쳐 숨어 있다가 강동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약산 소녀는 우경린의 신복이 되었다. 우경린 때문만이 아니라 소년의 영웅인 김약산도 그 암살 계획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우경린은 소년에게 친절히 대했다. 그는 연춘에게 알리지 않고 약산 소년에게 폭력주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약산 소년의 마음은 연춘과 우경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25년 중국 혁명의 지도자인 손문이 북경에서 서거했다. 모든 혁명가들이 깊은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이미 계획한 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장개석이라는 젊은 장군이 러시아 고문들과 함께 군대를 편성했다. 그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두 번째 혁명이 준비 중에 있었다. 군대는 북쪽으로 양자강까지 가서 양자강을 따라 남경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옛 도시 한복판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계획이었다. 일본어로 된 마르크스 책들을 번역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연추는 그 넓은 대륙 국가를 장악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중국 혁명가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중국 민중은 여전히 옛날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들의 불만은 아직 반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고 가족적 전통이 정부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했으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주들이 그들을 억압했지만 절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참으로 상황이 절망적인 곳에서는 모두들 칼과 갈퀴를 들고 일어나 지주들을 죽여버렸다. 연추는 오히려 조선인들이 중국 혁명가들보다도 개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에서는 일제의 오랜 압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무정주의와 칼 마르크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봄 제2의 중국 혁명이 북쪽으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여전히 낙천적이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승려 출신의 김씨는 그 혁명 대열에 끼어들었다. 중국인 형제들을 돕기로 했네. 다음번에 그들이 우리를 돕겠지. 그는 배낭을 꾸리면서 연춘에게 말했다. 연춘은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대한 그의 신뢰는 어두웠다. 아니 혁명에 대해서조차 그는 더 이상 낙관주의가 아니었다. 동료들이 광동을 떠나던 그 전날 밤 그는 환송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세 사람의 외국인을 만나러 갔다. 한 사람은 영국인 노동운동가 토마스만, 독일 작가 토마스만과는 관계가 없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었으나 명랑했고 그는 혁명가들과 소속을 따지지 않고 친하게 지내며 고적한 만년을 보내고 있었다. 연춘을 본 그는 팔을 잡고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작은 방 하나가 그의 집이었다. 자, 차부터 한잔 합시다. 훌륭한 영국산 차와 설탕과 우유를 넣어서 영국산 헌트리 비스킷도 있다오. 연춘은 무쇠로 된 석탄 난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영국산 차를 마시노라니 만주에서 마셨던 티베식 버터차가 생각났다. 노인은 영국의 국왕 지하에서 어떻게 자치권을 확립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가량 늘어놓았다. 노인은 싱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꼭 필요할 때만 왕을 죽였다오. 좀 묘한 영국 특유의 방식이랄까. 우리는 오히려 왕들을 좋아하고 어쨌든 우리의 통치자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국왕 제도를 민주화시켰을 뿐이라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자 좀 더 드시오. 학교에서 끝.